3200조 진짜 미친 거 아니니? 당연히 내 거야. 나머지 다 꺼져. 트럼프는 사우디를 석유 꼬봉으로 취급했습니다. 그런데 사우디 국왕 충격 발언이 터집니다. 뭐라는 거야? 너부터 빨리 꺼져! 도대체 무슨 일이 터진 걸까요? 전 세계 원유판 180도 뒤집어 엎어버린 대한민국.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3200조. 한국 원화로 환산하면 3200조 규모의 매장량이었습니다. 보고서를 처음 받아들었을 때 저는 그 숫자를 3번이나 다시 읽었어요. 눈이 아니라 손끝이 먼저 떨렸습니다. 세계 에너지 시장의 판도를 단번에 뒤집어 버릴 수 있는 양이었거든요. 당연히 전 세계가 미쳐 돌아갔습니다. 가장 먼저 움직인 건 역시 미국이었습니다. 백악관에서 직접 특사를 보내왔어요. 네이선이라는 이름의 국무부 에너지 전략 차관보였는데 이 사람이 참 인상적인 인물이었습니다. 키가 190 가까이 되는 장신에 양복 안주머니에 항상 은색 볼펜을 꽂아두는 버릇이 있었죠. 첫인상은 전형적인 워싱턴 엘리트였어요. 눈빛이 차갑고 말 한마디 한마디에 계산이 깔려있는 그런 부류의 사람이었습니다. 칼리드, 우리가 왜 여기까지 왔는지 자네도 잘 알겠지. 제4광구 공동개발권, 미국이 가져가야 해. 그게 양국 모두에게 최선이야. 네이선은 자리에 앉자마자 본론을 꺼냈습니다. 여유로운 미소를 머금고 있었지만 그 안에는 반드시 따내야 한다는 절박함이 묻어 있었어요. 미국 경제가 유가 폭등으로 심하게 휘청거리고 있다는 건 이미 전 세계가 다 아는 사실이었으니까요. 저에게 미소를 보여주면서도 손끝은 테이블 아래에서 볼펜을 쉴 새 없이 돌리고 있더군요.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이 게임이 단순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미국 아니면 중국, 둘 중 하나가 가져가겠지. 러시아가 한 자리 끼어들려고 발버둥 칠 테고 유럽은 뒤에서 눈치나 보다가 유리한 쪽에 줄을 서겠지. 늘 그래왔으니까요. 에너지 전쟁이라는 건 결국 힘의 크기 순으로 정렬되는 게임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상치 못한 이름 하나가 입찰 명단에 올라왔습니다. 대한민국. 저는 사우디 왕실 에너지 전략기획특보 칼리드 알-사미르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누군가를 처음 만났을 때 별다른 이유 없이 깔보신 적 있으신가요? 저도 그랬습니다. 한국이라는 이름을 이 판 위에서 처음 마주했을 때 솔직히 웃음부터 터졌거든요. 그날의 일을 정확히 기억합니다. 진짜 처음에는 서류가 잘못 올라온 줄 알았어요. 회의실에 있던 왕실 자문단 전원이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한국이 이 규모의 에너지 프로젝트에 단독으로 뛰어든다고요. 미국 경제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나라가요. 아무리 좋게 봐주려 해도 실소가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네이선은 한술 더 떴어요. 한국이라고 진지한 건가? 칼리드, 그 사람들이 여기서 대체 뭘 하겠다는 거야? 그는 피식 웃으며 커피잔을 내려놓았습니다. 마치 동네 아이가 프로 격투기 링 위에 올라온 광경을 구경하는 것 같은 표정이었죠. 저도 솔직히 같은 마음이었습니다. 며칠 후 한국 특사가 리야드에 도착했습니다. 박진호라는 이름의 외교관이었는데 이 사람의 첫인상이 참 묘했어요. 화려하지도 위협적이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담백했달까요. 검은색 정장에 넥타이 하나 없이 서류 가방 하나만 들고 회의장에 들어섰거든요. 네이선이 데리고 온 수행원만 12명이었는데 박진호는 통역관 1명만 대동하고 왔습니다. 자리에 앉을 때도 조용했고 물 한 잔 받아드는 손도 흔들림이 없었어요. 그리고 그가 입찰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을 때 회의실 전체가 얼어붙었습니다. 대한민국은 제4광구의 채굴권 입찰에 참여하지 않겠습니다. 뭐라고요? 입찰하러 온 사람이 입찰을 안 하겠다고요? 저는 앞에 놓인 서류를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분명히 대한민국은 정식으로 입찰 자격을 신청해 놓은 상태였거든요. 회의실이 술렁였고 네이선은 얼굴에 어이없다는 표정을 숨기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대한민국은 사우디아라비아의 미래를 위한 제안을 가지고 왔습니다. 박진호가 화면에 띄운 프레젠테이션 첫 장에는 유전도 시추 시설도 없었습니다. 거기에는 사막 한가운데 우뚝 서 있는 거대한 건물이 하나 그려져 있었어요. 학교였습니다. 교육센터와 기술훈련시설, 사우디 청년들을 위한 직업 교육 프로그램, 해수담 수화 기술 이전과 스마트팜 공동연구센터. 한국이 지구 반대편에서 날아와 내밀어 놓은 것은 석유 한 방울이 아니라 사람을 키우는 설계도였습니다. 회의실에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3초, 5초, 10초. 네이선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웃음이 섞인 목소리였습니다. 교육이라고 지금 3200조짜리 유전을 두고 학교를 짓겠다는 건가? 이건 외교가 아니라 코미디야. 칼리드, 그 순간 저도 네이선과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건방지다. 아니, 건방진 게 아니라 현실을 모르는 것이다. 강대국들이 수조 원짜리 무기 계약과 경제 원조를 내걸고
피 터지게 싸우는 판의 학교라니. 이 사람들은 도대체 무슨 세상에 살고 있는 건가? 그런데요. 여러분, 그 소란 속에서 박진호의 얼굴을 보신 적 있나요? 표정 하나 변하지 않았습니다. 웃지도 화를 내지도 않고 그저 담담하게 프레젠테이션 다음 장을 넘기더군요. 마치 이 모든 반응까지 전부 예상하고 온 사람처럼. 그날 저녁 네이선은 저를 따로 불러냈습니다. 리야드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호텔 라운지에서 그는 잔을 기울이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칼리드, 한 가지만 확실히 해두자. 한국이 이 딜에 끼어들면 미국은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이건 그냥 사업이 아니라 에너지 안보 문제거든. 그리고 바로 다음 날이었습니다. 전 세계 뉴스를 뒤흔든 속보가 터졌어요. 미국 대통령이 한국 대통령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공식적으로 경고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미국의 에너지 전략을 방해하는 건방진 한국에게 전례 없는 수준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요. 선전포고나 다름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건요. 한국 쪽에서는 아무런 반응이 없었다는 겁니다. 반박 성명도 없었고 항해 기자회견도 없었고 외교적 유감 표명조차 없었어요. 그냥 침묵이었습니다. 저는 그때 그 침묵을 약자의 체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세계 최강대국에게 정면으로 한 대 맞고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그런 무력한 포기 말이에요. 한참이 지나서야 알게 되었죠. 그건 체념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이미 모든 수를 놓아둔 사람만이 보여줄 수 있는 여유였다는 걸. 미국이 움직이기 시작한 건 그로부터 불과 며칠 뒤였습니다. 네이선이 이끄는 미국 에너지부 직할 시추팀이 리야드에 도착했을 때 저는 공항 귀빈실에서 그 광경을 직접 지켜봤어요. 군용 수송기 세대에서 쏟아져 나온 장비의 규모가 어마어마했습니다. 세계 최대 에너지 기업 3곳의 로고가 새겨진 컨테이너들이 활주로 위에 줄지어 놓였고 시추 엔지니어만 120여 명이었어요. 장비 목록을 보니 최신형 심층 시추 장치의 자동 제어드릴 시스템까지 미국이 보유한 기술의 정수를 전부 가져온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네이선은 제 옆에 서서 그 광경을 바라보며 어깨를 한번 으쓱해 보였습니다. 칼리드, 사흘이면 충분해. 우리가 첫 번째 시추공을 뚫으면 그때부터는 협상 테이블의 주인이 누구인지 모두가 알게 될 거야. 그 자신감이 근거 없는 허세는 아니었어요. 미국은 세계 어디에서든 기름을 뽑아 올린 나라니까요. 텍사스의 셰일가스부터 알래스카의 동토층까지 이 사람들이 뚫지 못한 땅은 없었습니다. 저도 솔직히 같은 생각이었어요. 미국이 본격적으로 장비를 들이대면 열흘 안에 승부가 날 것이라고. 그런데 사막은 그렇게 만만한 상대가 아니었습니다. 시추가 시작된 첫째 날부터 문제가 터졌어요. 지하 2300m 지점에서 드릴이 갑자기 멈췄습니다. 안반층이 아니었어요. 루브아랄리 사막 동쪽 끝 제사광구만이 가지고 있는 특수한 지질 구조가 문제였습니다. 섭씨 200도를 넘나드는 고온 고압 환경에 황화수소와 이산화탄소가 뒤섞인 불순물층이 드릴 헤드 전체를 감싸버린 겁니다. 마치 지구가 스스로 방패를 세운 것 같았어요. 첫 번째 드릴 헤드가 녹아내렸습니다. 미국 수석 엔지니어가 현장에서 보낸 보고서를 저는 직접 읽었습니다. 거기에는 이런 문장이 적혀 있었어요. 이 지층은 기존의 어떤 시추 매뉴얼에도 해당 사례가 없다. 네이선의 얼굴에서 처음으로 여유가 사라지는 걸 봤습니다. 그는 워싱턴에 긴급 화상 보고를 올렸고 이틀 만에 추가 장비를 요청했어요. 하지만 두 번째 드릴도 같은 지점에서 파손됐습니다. 세 번째 시도에서는 드릴 축 자체가 휘어져 버렸고요. 3200조짜리 보물이 발밑에 있다는 걸 뻔히 알면서도 미국은 그 마지막 2000m를 뚫지 못했습니다. 그때 일본이 끼어들었어요. 일본 측 특사가 리야드에 도착한 건 미국 시추팀이 두 번째 실패를 발표한 바로 다음 날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왕실 면담 자리에서 대놓고 자국 기술의 우수성을 어필했어요. 해저 시추에서 잔뼈가 굵은 일본 엔지니어리 기업 두 곳을 앞세워 자신들이 미국이 실패한 불순물층을 돌파할 수 있다고 장담했습니다. 그리고 회의 말미에 이런 말을 덧붙이더군요.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한국이 제안한 그 교육 프로그램이라는 것 말입니다. 제사광구의 지질 특성을 고려하면 한국의 기술력으로는 100년이 걸려도 이 유전을 개발하지 못합니다. 현실적인 파트너를 선택하시는 게 현명한 판단일 겁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속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는 말이라고 생각했거든요. 미국도 뚫지 못한 땅을 한국이 무슨 수로 뚫겠습니까? 일본 특사의 비아냥이 무례하긴 했지만 기술적으로는 틀린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일본도 뚫지 못했습니다. 열흘간의 시추 끝에 일본 팀 역시 같은 불순물층 앞에서 무릎을 꿇었어요. 장비 세대가 파손됐고 시추 현장에서 소규모 가스 누출이 발생해서 작업이 전면 중단됐습니다. 일본 수석 엔지니어가 철수 결정을 내리면서 했다는 말이
지금도 기억납니다. 이건 기술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 땅 자체가 거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보이시나요? 세계 1등과 3등이 전력을 다해 덤볐는데 사막이 꿈쩍도 안 한 겁니다. 그러니 남은 카드는 하나밖에 없었죠. 힘으로 안 되면 정치로 가는 거예요. 네이선이 다시 움직였습니다. 이번에는 기술이 아니라 전혀 다른 카드를 꺼내들었어요. 그는 워싱턴과 직통으로 연결된 화상회의를 통해 사우디 국왕에게 직접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만약 사우디가 제4광구 개발에서 미국의 우선권을 보장하지 않는다면 중동 지역에 대한 안보 지원 체계를 전면 재검토하겠다. 안보 지원 중단. 그 말의 무게가 어느 정도인지 아시나요? 사우디에게 미국의 안보 우산은 단순한 외교 카드가 아닙니다. 국가 존립의 기둥이에요. 석유만큼이나, 아니 어쩌면 석유보다 더 절실한 것이 바로 그 우산이었거든요. 왕실이 흔들렸습니다. 자문단 내부에서 경론이 벌어졌고 저 역시 며칠 밤을 제대로 자지 못했어요. 결국 미국 쪽에 유리한 방향으로 기울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3200조가 아무리 크다 한들 안보를 잃으면 그 돈을 지킬 수조차 없으니까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사고가 터진 건 오후 2시쯤이었을 거예요. 시추 현장에서 경보음이 울렸습니다. 처음에는 장비 오작동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3분도 지나지 않아 현장 전체가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지하에서 고압 가스가 분출한 겁니다. 황화수소 농도가 순식간에 치사량의 4배를 넘겼고 시추 현장 반경 2km가 긴급 대피 구역으로 선포됐어요. 미국 팀이 가장 먼저 철수했습니다. 일본 팀이 그 뒤를 따랐고요. 헬기 4대가 동시에 떠올랐고 차량 행렬이 사막 도로를 가득 메웠습니다. 장비를 회수할 여유도 없었어요. 수십억 달러짜리 시추 시스템을 그대로 두고 도망치듯 빠져나갔습니다. 네이선은 철수 차량 안에서 위성 전화기를 붙잡고 워싱턴에 소리를 질렀어요. 그의 목소리에서 평소의 침착함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저는 현장에서 2km 떨어진 임시 지휘소에 서 있었습니다. 모래바람 사이로 가스 기둥이 치솟는 게 육안으로 보였어요. 저도 무서웠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다리가 떨렸어요. 저 가스가 바람을 타고 이쪽까지 날아오면 어떡하나 그 생각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거든요. 그런데 그때 사막 반대편에서 차량 한 대가 달려오는 게 보였습니다. 가스가 분출하는 방향으로요. 모든 사람이 현장에서 빠져나가는 그 순간 오히려 현장을 향해 돌진하는 차량이라니 처음에는 방향을 잘못 잡은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차가 멈추더니 문이 열렸고 방독면을 쓴 사람들이 1명, 2명, 6명 일사불란하게 쏟아져 나왔습니다. 등에 붙어있는 글씨가 모래먼지 사이로 보였어요. 한글이었습니다. 한국 기업 로고가 박힌 작업복을 입은 기술자들이 장비를 내리고 가스 누출 지점을 향해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뛰지도 않고 멈추지도 않고 마치 출근길에 사무실로 향하는 사람들처럼 묵묵히 걸었어요. 저는 그 광경을 보면서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옆에 서 있던 왕실 경호실장이 저를 돌아보며 물었어요. 저 사람들 누구입니까? 저도 몰랐습니다. 한국 특사 박진호가 데려온 팀이라는 건 나중에 알게 됐어요. 박진호는 시추 입찰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자국 기업의 긴급 대응팀은 이미 현장 인근에 배치해두고 있었던 겁니다. 마치 이런 상황이 올 것을 처음부터 알고 있었던 것처럼 2시간 뒤 가스 누출이 진정됐습니다. 한국 팀이 임시 차단 밸브를 설치하고 가스 분출 경로를 우회시켜 현장을 안정시킨 거예요. 미국과 일본이 2km 밖에서 지켜보고 있는 동안 한국 기술자 6명이 독가스 한가운데서 그 일을 해낸 겁니다. 방독면을 벗은 한국팀 리더의 얼굴이 기억납니다. 40대 초반으로 보이는 남자였는데 땀에 젖은 머리카락이 이마에 들러붙어 있었고 눈자위가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어요. 하지만 표정은 담담했습니다. 특별한 일을 한 사람의 얼굴이 아니라 당연한 일을 마친 사람의 얼굴이었어요. 그날 밤 네이선이 저를 다시 찾아왔습니다. 호텔 라운지가 아니라 제 집무실로 직접 왔어요. 문을 열고 들어선 그의 얼굴에는 당혹감과 분노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칼리드, 한국이 무슨 의도인지 모르겠지만 이건 분명히 말해두겠어. 제4광구는 미국의 핵심 이해가 걸린 사안이야. 한국이 끼어들 자리는 없어.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답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 순간 제 머릿속에는 네이선의 말이 아니라 전혀 다른 장면이 맴돌고 있었거든요. 모든 사람이 등을 돌리고 달아날 때 가스가 치솟는 사막 한가운데로 걸어 들어가던 6명의 뒷모습이요. 그때 처음으로 생각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는 내가 알던 것과 다른 종류의 나라일지도 모른다고. 한국 긴급대응팀이 가스 누출을 진압한 뒤 현장에는 묘한 정적이 흘렀습니다. 미국과 일본은 철수한 채 돌아오지 않았고
사우디 왕실은 다음 수를 고민하며 침묵했어요. 3200조짜리 보물이 발밑에 잠들어 있는데 아무도 손을 댈 수가 없는 상황. 마치 금고 비밀번호를 모르는 도둑들이 금고 앞에 줄지어 서 있는 꼴이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박진호 특사가 왕실에 정식으로 서한을 보내왔습니다. 내용은 간결했어요. 제4광구 인근 사막에서 독립적인 탐사 시추를 진행하고 싶다는 요청이었습니다. 유전 본체가 아니라 광구 가장자리, 그러니까 누구도 관심을 두지 않는 외곽 지대에서요. 왕실 자문단 회의에서 이 서한이 낭독됐을 때 분위기는 반쯤 어이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왕실 에너지 수석 자문관이 고개를 저으며 말했어요. 본체도 뚫지 못하는데 가장자리에서 뭘 하겠다는 겁니까? 나무 밑동을 못 넘기는 사람이 잎사귀를 먼저 건드리겠다는 소리 아닙니까? 저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다른 생각도 있었어요. 한국이 가스 누출 현장에서 보여준 그 담대한 모습이 아직 머릿속에 남아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왕세자에게 조심스럽게 건의했습니다. 어차피 외곽 지대는 다른 국가가 관심을 가지는 구역도 아니니 한국의 제한적 탐사를 허용해도 손해볼 것은 없다고요. 허가가 떨어졌습니다. 한국 시추팀이 본격적으로 현장에 투입된 건 그로부터 며칠 뒤였어요. 팀 규모를 보고 저는 또 한 번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미국이 120명을 데려왔던 것에 비하면 한국 팀은 고작 32명이었거든요. 장비도 소규모였습니다. 대형 시추 타워 대신 중형 이동식 리그 2대와 트럭 몇 대가 전부였어요. 네이서는 이 소식을 듣고 리야드 호텔에서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칼리드, 한국이 외곽에서 뭘 하든 결과는 같아. 그 불순물층은 어디를 뚫어도 마찬가지거든. 솔직히 말하면 나는 한국이 실패하는 걸 지켜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 우리가 왜 못 뚫었는지를 한국이 몸소 증명해 줄 테니까. 일본 측도 비슷한 반응이었습니다. 일본 특사가 자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는 보도를 봤어요. 한국의 시도는 용감하지만 무모합니다. 결국 같은 결론에 도달하게 될 겁니다. 세계가 한국의 실패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틀 뒤 한국 시추 현장에서 첫 번째 보고가 올라왔어요. 저는 그 보고를 왕실 지하 회의실에서 실시간으로 받아봤습니다. 화면에 뜬 데이터를 확인하는 순간 옆에 앉아있던 지질학 자문관이 의자에서 벌떡 일어섰어요. 이건 원유 반응이 아닙니다. 맞았습니다. 한국 팀이 찾아낸 건 기름이 아니었어요. 물이었습니다. 지하 1800m 지점에서 거대한 지하수층이 터진 겁니다. 사막 한가운데에서, 그것도 세계에서 가장 메마른 땅으로 불리는 루브아랄리에서 물줄기가 솟아올랐어요. 수량을 추정한 보고서를 보니 사우디, 서부 전역의 생활용수를 수십 년간 감당할 수 있는 규모였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왕실 회의실의 분위기가 밝아진 건 아니었어요. 오히려 실망에 가까웠습니다. 왕실 에너지 수석 자문관이 한숨을 내쉬며 말했거든요. 결국 기름을 찾지 못한 겁니다. 물을 찾았다는 건 유전 탐사에 실패했다는 뜻 아닙니까? 맞는 말이었어요. 아무리 물이 귀한 사우디라지만 지금 이 테이블 위에 올라와 있는 숫자는 3200조짜리 원유였습니다. 물로는 그 가치의 100분의 1도 대체할 수 없었죠. 네이서는 이 소식을 듣자마자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이게 진짜야. 한국이 기름을 찾겠다고 사막에 와서 물을 팠다고? 칼리드, 이건 역사에 남을 코미디야. 건방지게 설치더니 결국은 이 꼴이구만. 여러분, 솔직히 저도 그때는 네이선의 말에 반박할 수가 없었습니다. 물은 물이고 기름은 기름이니까요. 세계 에너지 전쟁의 한복판에서 물을 퍼올린 나라. 어떻게 포장해도 이건 실패가 맞았어요. 적어도 그때까지는 그렇게 보였습니다. 박진호가 왕실에 긴급 면담을 요청한 건 지하수 발견 사흘 뒤였어요. 저는 면담 배석자로 참석했습니다. 박진호는 회의실에 들어서자마자 프로젝터를 켜고 한 장의 지질 단면도를 띄웠어요. 그리고 레이저 포인터로 한 지점을 가리키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왕세자 전하, 이 지하수층은 제4광구 유전과 동일한 지질 구조선 위에 위치해 있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이 지하수의 압력을 이용하면 제4광구 하부의 고온 고압 불순물층을 제어할 수 있습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물이 기름을 꺼내는 열쇠가 되는 겁니다. 저는 멍하니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단면도 위에 그려진 지하수층과 유전층 사이에 한국팀이 빨간 선으로 표시해 놓은 경로가 있었어요. 지하수를 고압으로 주입해 불순물층의 온도와 압력을 동시에 낮추고 그 틈으로 시추관을 밀어넣는 공법이었습니다. 워터 인젝션 스마트 공법. 이름을 듣는 순간 저는 소름이 쫙 돋았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한국이 처음부터 물을 찾은 게 아니라 물을 찾아야만
기름을 꺼낼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었다는 뜻이잖아요. 미국과 일본이 정면으로 기름을 뚫으려다 실패하는 동안 한국은 돌아가는 길을 설계하고 있었던 겁니다. 왕실 지질학 자문관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이 공법은 한국이 독자적으로 개발한 겁니까? 박진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대한민국이 지난 15년간 심해 자원 개발 과정에서 축적한 원천 기술입니다. 회의실에 다시 침묵이 내려앉았어요. 하지만 이번의 침묵은 며칠 전 박진호가 학교를 짓겠다고 했을 때 그 어이없는 침묵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이건 경외의 침묵이었어요. 시범 시추가 시작된 건 바로 다음 주였습니다. 저는 왕세자의 지시로 현장에 직접 나갔어요. 사막 한가운데 임시 지휘소에 서서 한국 팀의 작업을 지켜봤습니다. 지하수를 고압 파이프로 유전 하부에 주입하기 시작하자 모니터에 표시된 불순물층의 온도 수치가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섭씨 230도. 210도, 190도, 170도. 한국 현장 총책임자 이수연 수석 엔지니어가 헤드셋을 쓴 채 담담하게 지시를 내리고 있었습니다. 40대 후반의 이 사람은 가스 누출 당시 방독면을 쓰고 현장에 들어갔던 그 팀의 리더였어요. 그의 목소리에는 긴장도 흥분도 없었습니다. 마치 수천 번 해본 일을 또 한 번 하는 사람 같았어요. 수화, 안정, 시추관 삽입 준비, 드릴이 내려갔습니다. 미국의 드릴이 녹아내렸던 바로 그 깊이, 지하 2300m. 모니터 앞에 모인 사우디 관계자 전원이 숨을 죽였어요. 2400m. 2500m. 드릴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불순물층을 관통하기 시작한 거예요. 물이 열어준 길을 따라 드릴이 지하 깊숙이 파고들었습니다. 2800m, 3000m, 3200m. 유층 도달 확인. 이수연 수석의 목소리가 스피커를 통해 울려 퍼지는 순간 모니터의 원유 반응 그래프가 수직으로 치솟았습니다. 기름이 올라왔어요. 3200조짜리 제사광구의 첫 번째 원유가 한국 시추관을 타고 지상으로 솟구쳐 올랐습니다. 검은 액체가 사막의 햇살 아래에서 번들거리며 흘러내리는 그 장면을 저는 평생 잊지 못할 겁니다. 왕세자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박수를 치기 시작했어요. 한 번, 두 번. 느리고 묵직한 박수였습니다. 왕실 자문단이 하나둘 따라 일어섰고 어느 순간 현장 지휘소 전체가 기립박수로 가득 찼어요. 이수연 수석은 헤드셋을 벗고 조용히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그 얼굴에는 승리자의 환호도 자만의 웃음도 없었어요. 단지 해야 할 일을 해낸 사람의 담백한 안도만이 스며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서서 한동안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도대체 뭡니까 이게? 미국이 3,000명의 인력과 수십억 달러의 장비를 쏟아부어 뚫지 못한 땅을 일본이 해저 시추에 자존심을 걸고 덤볐다가 고개를 숙인 그 땅을 32명의 한국 기술자가 물 한 줄기로 열어버린 겁니다. 그날 저녁 네이선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이번에는 웃음기가 전혀 없는 목소리였어요. 칼리드, 한국이 정말로 유층에 도달했나? 저는 대답했습니다. 네이선, 직접 와서 보시겠습니까? 전화기 너머로 기나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뚝, 전화가 끊어졌어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한국이 처음부터 학교를 짓겠다고 했던 것도 입찰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했던 것도 전부 이 한수를 위한 포석이었다는 거요. 이 사람들은 기름을 차지하려 온 게 아니었어요. 사막 전체를 설계하려 온 겁니다. 건방진 게 아니었습니다. 처음부터 차원이 달랐던 겁니다. 유전 시추 성공 소식이 전 세계에 퍼진 뒤 리야드의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왕실 내부에서는 제사광구 공동개발 파트너를 최종 선정하기 위한 입찰 평가가 시작됐고 미국과 일본은 물론 중국과 유럽까지 뒤늦게 뛰어들며 외교전이 한층 치열해졌어요. 하지만 시추 현장에서 벌어진 일을 직접 목격한 왕실 자문단의 시선은 이미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었습니다. 한국이라는 이름 위에 서서히 무게가 실리고 있었어요. 네이선은 초조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매일같이 저를 찾아와 미국의 입장을 강조했어요. 안보 파트너십, 경제 협력, 무기 도입 패키지. 꺼낼 수 있는 카드는 전부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에는 예전에 자신감이 없었어요. 3,200조짜리 금고를 한국이 먼저 열어버렸다는 사실이 워싱턴의 모든 계산을 흔들어 놓은 거였죠. 입찰 최종 결과 발표가 이틀 앞으로 다가온 날이었습니다. 그날 새벽 4시에 제 전화기가 울렸어요. 왕실 안보실 직통 라인이었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다급한 목소리가 쏟아졌어요. 특보님,
제사광구 시추 시설 방향으로 정체불명의 비행체가 접근 중입니다. 숫자가 100대 이상으로 추정됩니다. 저는 침대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100대가 넘는 비행체라니. 처음에는 오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안보실에서 보내온 레이더 화면을 태블릿으로 확인하는 순간 심장이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화면 가득 빨간 점들이 때를 지어 유전 시설 방향으로 이동하고 있었어요. 드론이었습니다. 수백 대의 드론이 편대를 이뤄 사막 위를 가르고 있었습니다. 누가 보냈는지는 아직도 밝혀지지 않았어요. 중요한 건 그게 아니었습니다. 3200조짜리 유전 시설이 공격당하기 직전이라는 사실, 그것만이 그 순간의 전부였어요. 왕실 안보실로 달려가는 차 안에서 저는 한 가지 사실을 떠올리며 스스로를 안심시켰습니다. 제사광구 시추 시설 주변에는 미국이 배치한 패트리엇 방공 시스템이 있었거든요. 사우디가 수조 원을 들여 도입한 미국산 최첨단 미사일 방어 체계. 이 시스템이라면 드론 수백 대쯤은 충분히 막아낼 수 있을 거라고 저는 그렇게 믿었습니다. 왕실 안보실에 도착했을 때 네이선이 이미 와 있었어요. 그는 군용 통신기를 귀에 대고 미국 중부사령부와 직접 교신하고 있었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지만 목소리만은 단호했어요. 패트리엇 시스템 가동 상태 확인. 즉각 요격 태세로 전환하라. 레이더 화면에 드론 편대가 시추 시설 50km 권역에 진입하는 게 보였습니다. 40km, 30km. 패트리엇이 가동되면 20km 밖에서부터 요격이 시작돼야 했어요. 25km, 20km.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네이선이 통신기에 대고 소리쳤어요. 패트리엇이 왜 반응을 안 하는 거야? 상태 보고해. 통신기 너머에서 돌아온 대답은 제가 평생 잊지 못할 단어 3개였습니다. 시스템 무력화 확인. 전자전 공격이었습니다. 드론 편대가 접근하기 전에 이미 강력한 전자전 신호가 패트리엇의 레이더와 유도 시스템을 교란해버린 거예요. 수조 원짜리 미국산 방공망이 단 한 발의 미사일도 쏘지 못한 채 먹통이 된 겁니다. 여러분, 그 순간의 공포를 상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세계 최강의 방어 체계가 무너졌습니다. 드론은 이미 15km 안쪽으로 들어와 있었고 시추 시설까지 불과 몇 분 남은 상황이었어요. 안보실 전체가 패닉에 빠졌습니다. 왕실 경호실장이 긴급 대피 명령을 내렸고 현장 인력 철수 지시가 떨어졌어요. 네이선은 통신기를 내려놓고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그의 손가락 사이로 보이는 눈빛에는 절망이 가득했어요. 워싱턴이 사우디에 팔아넘긴 안보의 상징이 실전에서 종이 한 장의 가치도 없다는 걸 전 세계가 실시간으로 지켜보고 있었으니까요. 일본 측은 더 가관이었습니다. 일본 특사는 안보실에 아예 모습을 드러내지도 않았어요. 나중에 확인해보니 드론 접근 경보가 울리자마자 리야드 시내 호텔로 철수한 뒤 도쿄의 상황 보고만 올리고 있었더군요. 시설이 파괴되든 말든 자기들이 지을 건 아니라는 태도였습니다. 드론 편대가 10km 안쪽에 진입했습니다. 저는 레이더 화면을 바라보며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한국이 기적처럼 뚫어낸 시추공, 사막 위로 솟아오른 그 검은 원유가 잿더미로 변하는 건 이제 시간 문제였습니다. 그때 레이더 화면 구석에서 뭔가가 움직였어요. 시추 시설 남쪽 3km 지점, 한국이 짓고 있던 그 교육센터 건물 위치에서 새로운 신호가 잡힌 겁니다. 안보실 레이더 담당관이 화면을 확대하며 소리쳤어요. 남쪽 거점에서 방공 레이더 가동이 감지됩니다. 뭐라고요? 교육센터에서 방공 레이더라고요. 저는 화면을 뚫어지게 쳐다봤습니다. 한국이 사막 한가운데 짓겠다고 했던 그 건물, 학교와 기술훈련 시설을 세우겠다며 설계도를 내밀었던 바로 그 자리에서 군사 레이더 신호가 터져나오고 있었어요. 현장에서 실시간으로 전해진 보고에 따르면 교육센터 지하에 구축되어 있던 한국산 천궁 이이동식 방공 시스템의 관제소가 가동을 시작한 거였습니다. 시설 점검 중이던 한국 기술진이 드론 접근을 감지하자 즉각 전투 태세로 전환한 것이었어요. 이수연 수석의 목소리가 왕실 안보실 스피커를 통해 울려 퍼졌습니다. 사우디 안보실에 알립니다. 대한민국 방공체계 천궁2 교전 준비 완료했습니다. 요격 개시 허가를 요청합니다. 안보실이 일순간 조용해졌어요. 왕실 경호실장이 저를 바라봤고 저는 왕세자에게 시선을 돌렸습니다. 왕세자가 짧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요격 허가. 그 두 글자가 떨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레이더 화면에서 빨간 점들이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하나, 둘, 다섯, 20개. 빨간 점들이 화면 위에서 꺼져나가는 속도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마치 누군가 화면
위의 점들을 손가락으로 하나씩 지워내는 것처럼 정확하고 빠르게 단 1초의 오차도 없었습니다. 천궁 이 시스템이 발사한 요격 미사일은 드론 한 대의 궤적을 실시간으로 추적하며 격추해 나갔어요. 편대를 이뤄 접근하던 드론들이 사막 상공에서 불꽃으로 변해 떨어졌습니다. 안보실 화면에 잡힌 위성 영상으로 그 장면이 보였어요. 밤하늘에 오렌지색 섬광이 연달아 터지는 광경이 마치 사막 위에 별이 쏟아지는 것 같았습니다. 3분이었어요. 정확히 3분 만에 수백 대의 드론이 전멸했습니다. 안보실에 정적이 흘렀어요. 아무도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레이더 화면에는 빨간 점이 단 하나도 남아있지 않았어요. 시추 시설은 무사했고 한국이 지어놓은 교육센터도 멀쩡했습니다. 아니, 교육센터라는 말을 쓰는 것 자체가 이제는 우스웠어요. 그건 처음부터 교육센터가 아니었으니까요. 사막의 심장을 지키는 방패였습니다. 네이선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그의 시선이 레이더 화면 위 드론이 전멸한 그 빈 하늘을 향해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입술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수조 원짜리 미국 패트리엇이 한 발도 쏘지 못하고 무릎 꿇은 자리에서 한국의 천궁이가 3분 만에 전장을 정리해버린 겁니다. 그가 저를 돌아보며 물었어요. 목소리가 갈라져 있었습니다. 칼리드, 한국은 언제부터 저걸 설치해둔 건가? 저는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박진호 특사가 처음 리야드에 왔을 때를 떠올려봤어요. 그가 프레젠테이션 첫 장에 띄웠던 사막 한가운데의 건물, 학교를 짓겠다던 그 제안을 우리 모두가 비웃었던 그 순간. 네이선은 코미디라고 했고 저는 현실을 모르는 건방진 제안이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그 건물은 처음부터 이중 설계로 지어지고 있었던 겁니다. 지상은 교육센터, 지하는 첨단방공관제소. 교육이라는 이름 아래 사막에 방패를 심어놓은 거예요. 학교를 짓겠다며 프레젠테이션을 했던 박진호의 그 담담한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표정 하나 변하지 않던 그 눈빛 속에 이 모든 설계가 들어 있었다는 걸 저는 그제야 깨달았어요. 그날 새벽 왕세자가 저를 불렀습니다. 왕궁 집무실에 단둘이 앉아 있었어요. 왕세자는 창밖을 바라보며 한참을 침묵하다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칼리드, 오늘 밤 사우디를 지킨 건 미국도 아니고 일본도 아니었네.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답이 필요 없는 말이었으니까요. 왕세자가 다시 입을 열었어요. 한국이라는 나라는 참 묘한 나라야. 기름을 팔아달라는 말 대신 학교를 짓겠다고 하고 그 학교 밑에 방패를 숨겨두고 물을 퍼올려서 기름의 문을 여는 나라라니. 그 말 끝에 왕세자가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감탄도 아니고 두려움도 아닌 경이로움에 가까운 표정이었어요. 저는 그 새벽 집무실을 나서며 생각했습니다. 한국이 이 사막에서 벌이고 있는 것은 단순한 사업이 아니었어요. 이 사람들은 기름도, 물도, 방어도, 교육도 전부 하나의 설계도 안에 넣어두고 있었습니다. 각각의 조각이 따로 놀고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이 밤이 지나고 나니 모든 퍼즐이 한 장의 그림으로 맞춰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저는 두려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람들의 설계도에 아직 드러나지 않은 페이지가 얼마나 더 남아있는 건지. 드론 공격이 있은 다음 날 왕실에서 긴급 소집 명령이 내려왔습니다. 장소는 리야드, 왕궁 본관 대회의장이었어요. 제가 37년간 왕실에서 일하면서 이 회의장이 열리는 걸 본 건 손에 꼽을 정도입니다. 국왕이 직접 주재하는 최고 등급 회의. 왕실의 운명이 걸린 결정을 내릴 때만 사용하는 공간이거든요. 천장에서 내려오는 샹들리에만 16개, 대리석 바닥에 금빛 문양이 새겨져 있고 의자 하나하나가 맞춤 제작된 곳이에요. 그 웅장한 공간에 초대된 사람은 많지 않았습니다. 미국의 네이선, 일본 특사, 중국 대표단장, 유럽연합 에너지 특사, 그리고 한국의 박진호. 각국 대표 한 명씩과 최소한의 수행원만 입장이 허가됐어요. 저는 왕세자 바로 뒤편에 배석했습니다. 입찰 최종 결과를 발표하는 자리일 거라고 모두가 예상했어요. 어젯밤 드론 공격을 막아낸 직후였으니 분위기가 어느 쪽으로 기울어져 있는지는 누구나 감을 잡고 있었죠. 네이선의 얼굴은 굳어 있었고 일본 특사는 시선을 바닥에 고정한 채 입술만 꾹 다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회의장 분위기가 이상했어요. 국왕이 아직 도착하지 않은 상태에서 왕세자가 먼저 단상에 올랐거든요. 보통은 국왕이 먼저 착석한 뒤에 왕세자가 자리를 잡는 게 사우디 왕실의 절차입니다. 순서가 뒤바뀐 거예요. 저도 고개를 갸웃거렸어요. 왕세자는 단상 중앙에 서서 회의장을 한번 둘러봤습니다. 그리고 입을 열었어요. 오늘 이 자리는 입찰 결과를 발표하기 위한 자리가 아닙니다. 회의장이 술렁였어요. 네이선이 옆에 앉은 수행원에게 고개를 기울이며 뭔가를 속삭였고 중국 대표단장은 이어폰에 통역 볼륨을 올렸습니다. 오늘은 제 아버지 사우디아라비아
국왕 폐하께서 여러분에게 직접 들려주실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말이 끝나자마자 회의장 뒤쪽 대문이 열렸어요. 국왕이 들어섰습니다. 하지만 평소와 달랐어요. 왕실 예복이 아니라 수수한 흰색 소브를 입고 있었고 경호원도 2명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국왕의 두 손에는 뭔가가 들려 있었어요. 낡은 가죽 표지의 작은 책이었습니다. 국왕은 느린 걸음으로 단상까지 걸어왔어요. 그 발걸음이 대리석 바닥에 울릴 때마다 회의장의 공기가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국왕은 단상 위 연단에 그 낡은 책을 조심스럽게 내려놓았어요. 가죽 표지가 갈라져 있었고 가장자리가 모래색으로 바른 것이 수십 년의 세월을 고스란히 안고 있는 물건이라는 걸 한눈에 알 수 있었습니다. 일기장이었어요. 국왕이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가 평소보다 낮고 느렸어요. 1975년 나는 7살이었습니다. 회의장이 숨을 죽였어요. 그의 아버지, 그러니까 선왕께서 동부 사막 유전 시찰에 나를 데려가셨습니다. 왕자가 백성들의 삶을 직접 보아야 한다며 사막 한가운데 건설 현장으로 데려간 것이지요. 국왕은 일기장을 천천히 펼쳤어요. 누렇게 변색된 종이 위에 아랍어가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그 현장에는 여러 나라에서 온 노동자들이 있었습니다. 미국 기업의 감독관들, 영국에서 온 엔지니어들, 그리고 한국에서 건너온 건설 노동자들이요. 국왕의 시선이 잠시 회의장 한쪽에 앉아있는 박진호에게 향했어요. 그 시선에 뭔가가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그게 뭔지 그때는 알 수 없었어요. 시찰 셋째 날이었습니다. 사막에 모래 폭풍이 몰아쳤어요. 시야가 제로에 가까울 정도로 거센 폭풍이었지요. 대피소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나는 수행원들과 떨어졌습니다. 7살짜리 아이가 섭씨 50도의 사막 한가운데 혼자 남겨진 겁니다. 저는 국왕의 이 이야기를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37년간 왕실에서 일하면서 단 한 번도요. 그만큼 깊이 간직해온 이야기였던 거예요. 모래가 입과 코를 메웠습니다. 숨을 쉴 수가 없었어요. 눈을 뜰 수도 없었고 소리를 질러도 바람에 묻혀 아무도 듣지 못했지요. 나는 죽는구나. 7살의 나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국왕의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렸어요. 그때 누군가가 나를 안아 올렸습니다. 회의장의 공기가 바뀌었어요. 모든 사람의 시선이 국왕의 입술에 고정됐습니다. 한국인 노동자였습니다. 이름도 직함도 모르는 작업복에 모래가 잔뜩 묻은 젊은 남자였어요. 그 사람은 자기가 쓰고 있던 산소 마스크를 벗어 내 얼굴에 씌웠습니다. 국왕이 말을 멈췄어요. 일기장 위에 놓인 그의 손가락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 사람에게 물었지요. 아저씨는 어떻게요? 라고. 그 한국인은 웃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국왕이 고개를 들었어요. 눈가가 붉어져 있었습니다. 괜찮아. 어른은 좀 참을 수 있어. 회의장에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그 침묵의 무게가 어느 정도였는지 여러분은 상상이 되시나요? 그 사람은 모래 폭풍 속에서 나를 등에 업고 40분을 걸어 대피소까지 데려다 줬습니다. 산소 마스크 없이 맨 얼굴로 모래바람을 맞으면서요. 대피소에 도착했을 때 그 사람은 의식을 잃고 쓰러졌습니다. 국왕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사우디아라비아의 국왕이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왕실의 주인이 각국 대표들 앞에서 눈물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다행히 그 사람은 살았습니다. 하지만 모래로 인한 폐 손상으로 현장을 떠나야 했지요. 나는 그 사람의 이름을 끝내 물어보지 못했습니다. 국왕이 일기장을 들어 올렸어요. 이것은 그 뒤로 선왕께서 쓰신 일기입니다. 선왕께서는 이렇게 적으셨어요. 이름 모를 한국인 노동자가 내 아들의 목숨을 구했다. 사우디 왕실은 이 은혜를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 그 순간 국왕의 시선이 다시 박진호를 향했어요. 이번에는 눈을 떼지 않았습니다. 50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며칠 전 한국 특사 박진호의 인사 서류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한 가지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회의장 전체가 숨을 삼켰어요. 박진호 특사의 아버지 고 박종구 씨는 1975년 사우디 동부 유전 건설 현장에 파견된 대한민국 건설 노동자였습니다. 저는 심장이 멎는 줄 알았어요. 박진호의 얼굴을 봤습니다. 그는 자리에 앉은 채 미동도 하지 않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의 눈이 붉어지고 있었습니다. 입술을 꾹 깨물고 있는 게 보였어요. 그는 알고 있었을까요? 자신의 아버지가 50년 전 이 사막에서 어린 왕자의 목숨을 구했다는 것을. 아니면 이 자리에서 처음 알게 된 것일까요? 저는 지금도 그 답을 모릅니다. 국왕이 단상에서 내려왔어요. 그리고 회의장을 가로질러 박진호 앞에 섰습니다. 각국 대표들이 그 모습을 넋을 놓고 지켜봤어요. 사우디 국왕이 외국 특사 앞까지 직접 걸어가는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었거든요. 국왕이 박진호의 두 손을 잡았습니다. 한국인들은 50년 전에도 지금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돈을 원하지 않았어요.
기름을 탐하지도 않았지요. 한국인들은 언제나 우리의 목숨과 미래를 지키러 왔습니다. 국왕의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아버지가 보낸 사람을 아들이 다시 보내준 겁니다. 박진호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의 볼 위로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어요. 그는 국왕 앞에서 깊이 허리를 숙였습니다.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요. 할 수 없었을 겁니다. 회의장이 조용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중국 대표단장이 안경을 벗고 눈가를 훔치는 게 보였고 유럽 특사는 고개를 숙인 채 입술을 깨물고 있었어요. 네이선을 봤습니다. 그는 의자 등받이에 몸을 기댄 채 천장을 올려다보고 있었어요. 표정을 읽을 수가 없었습니다. 분노인지 수치인지 아니면 자신이 서 있는 게임의 판 자체가 처음부터 달랐다는 것을 깨달은 사람의 허탈함인지. 한 가지 확실한 건 그의 은색 볼펜이 양복 안주머니에서 반쯤 빠져나와 있었는데 그걸 집어넣을 여유조차 없어 보였다는 거예요. 1975년의 모래 폭풍 속에서 7살짜리 왕자에게 산소 마스크를 벗어준 이름 모를 한국인 노동자, 그리고 50년 뒤 같은 사막에서 학교를 짓겠다며 조용히 나타난 그 노동자의 아들, 물을 찾아 기름의 문을 열고 방패를 심어 하늘을 지킨 나라, 대한민국. 우연이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50년 전 한국인이 모래바람 속에서 심은 씨앗 하나가 반세기 동안 사막의 지하에서 뿌리를 내렸고 그 뿌리가 마침내 지상으로 솟아올라 3,200조짜리 열매를 맺은 겁니다. 돈으로 산 동맹은 돈이 마르면 끝납니다. 무기로 맺은 관계는 더 강한 무기 앞에서 무너져요. 하지만 목숨으로 시작된 인연은 세대를 건너 다시 돌아옵니다. 그것이 한국인이었습니다. 사우디 국왕의 눈물이 채 마르기도 전에 결과는 발표됐습니다. 제4광구 공동개발 우선 파트너 대한민국. 회의장에서 공식 서명이 이루어진 건 국왕이 박진호의 손을 잡았던 그날 오후였어요. 독점 개발권, 기술 운영권, 수익 배분 구조까지 한국에 압도적으로 유리한 조건이었습니다. 3,200조짜리 유전의 열쇠가 한국 손에 쥐어진 겁니다. 미국도, 일본도, 중국도, 유럽도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못했어요.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분위기 자체가 아니었으니까요. 서명식이 끝나고 각국 대표단이 회의장을 빠져나갈 때 네이선이 복도에서 저를 스쳐 지나갔습니다. 눈이 마주쳤지만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며칠 전까지만 해도 제 집무실 문을 벌컥 열고 들어와 미국의 입장을 역설하던 사람이 등을 돌리고 걸어가는 뒷모습이 묘하게 작아 보였습니다. 그날 밤 전 세계가 이 소식으로 뒤집어졌어요. 어떤 매체는 사우디의 배신이라고 썼고 어떤 매체는 한국의 기적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워싱턴은 발칵 뒤집혔고 도쿄는 침묵했고 베이징은 분석 중이라는 외교적 표현 뒤에 당혹감을 감추고 있었어요. 하지만 진짜 폭풍은 그 다음 날 아침에 왔습니다. 제가 왕실 집무실에 출근했을 때 안보실에서 긴급 연락이 들어왔어요. 미국 대통령이 한국 대통령에게 직접 전화를 걸었다는 겁니다. 이번이 두 번째 통화였죠. 첫 번째 통화에서는 건방진 한국에 지옥의 관세를 물리겠다고 선전포고를 했었으니 이번에는 어떤 말이 오갈지 전 세계가 숨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왕세자의 지시로 사우디 외교 채널을 통해 이 통화의 내용을 실시간에 가깝게 전달받을 수 있었어요. 통화 내용을 직접 들은 건 아닙니다. 하지만 양측 외교 라인에서 흘러나온 정보를 종합하면 상황은 이랬습니다. 미국 대통령의 첫마디는 예상 가능한 것이었어요. 축하한다는 인사 한마디 없이 곧바로 에너지 안보를 들먹이며 한국의 독점권의 문제를 제기했다고 합니다. 사우디의 결정을 뒤집을 수 있는 카드가 미국에게 아직 남아있다는 뉘앙스였죠. 관세, 금융 제재, 안보 재검토. 며칠 전과 똑같은 레퍼토리였어요. 네이선은 그 시각 리야드 호텔에서 이 통화의 결과를 기다리고 있었을 겁니다. 그는 아마 한국이 미국의 압박에 어떻게 대응할지를 계산하고 있었겠죠. 보복 관세, 희토류 수출 제한, 반도체 공급 차별. 한국이 3,200조짜리 칼을 쥐었으니 그 칼로 미국을 찌를 것이라고 네이선뿐 아니라 워싱턴 전체가 그렇게 예상하고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상식이니까요. 자신을 짓밟으려 했던 상대에게 주도권을 쥐었을 때 보복하지 않을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셨겠어요? 자신을 건방지다고 모욕하고 지옥의 관세를 선전포고한 나라가 이제 와서 에너지를 나눠달라고 손을 내민다면. 한국 대통령의 대답이 전해진 건 통화가 끝나고 약 1시간 뒤였습니다. 저는 왕세자의 집무실에서 외교 채널의 요약 보고를 받아봤어요. 한 줄 한 줄 읽어 내려가는데 손이 멈췄습니다. 2번 읽었어요. 3번 읽었습니다. 한국 대통령은 이렇게 제안했다고 합니다. 첫째, 제4광구 수익의 30%를 중동 평화 재단에 기부한다.
이 재단은 중동 전역의 교육, 의료, 난민 지원에 사용되며 사우디와 한국이 공동으로 운영한다. 둘째, 제사광구에서 생산되는 에너지를 미국을 포함한 우방국들에게 시장가 이하의 우선 공급 가격으로 제공한다. 셋째, 제사광구 개발 과정에서 축적된 한국의 원천 기술을 중동 국가들에게 단계적으로 이전하여 중동이 스스로 에너지 자원을 관리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도록 지원한다. 보복이 아니었습니다. 포용이었어요. 자신을 건방지다고 비웃고 지옥의 관세로 위협하고 안보를 빌미로 압박한 나라에게 한국은 에너지를 싸게 팔겠다고 손을 내민 겁니다. 3,200조짜리 승리를 쥐고도 그 승리를 무기로 쓰지 않겠다고 선언한 거예요. 왕세자가 보고서를 내려놓으며 한마디 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기는 법도 모르는 건가? 아니면 이기는 법이 우리와 완전히 다른 건가? 저는 그 질문에 대답할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저도 같은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고 있었거든요. 에너지 전쟁이라는 판에서 승리한다는 건 상대를 짓밟고 독점하는 것이라고 저는 37년간 믿어왔습니다. 미국이 그랬고 러시아가 그랬고 모든 강대국이 그렇게 해왔어요. 이기면 빼앗는 겁니다. 그게 이 게임의 유일한 규칙이었어요. 한국은 그 규칙을 무시했습니다. 소식이 전 세계에 퍼지자 반응은 폭발적이었어요. 중동 각국 정상들이 한국의 제안을 공식 환영한다는 성명을 잇따라 발표했고 유럽연합은 한국과의 에너지 협력 채널 구축을 즉각 제안했습니다. 아프리카 연합까지 중동평화재단 참여 의사를 밝혔어요. 미국의 반응이 나온 건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백악관 대변인이 공식 브리핑에서 한국의 제안을 건설적이라는 단어로 표현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저는 그 단어 하나에 담긴 의미를 정확히 읽었습니다. 건설적이라는 건 워싱턴의 외교 용어로 우리가 졌다는 뜻이에요. 인정하기 싫지만 반박할 수 없을 때 쓰는 패배의 격식체인 거죠. 네이선이 리야드를 떠나기 전날 저를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호텔 라운지도 아니고 제 집무실도 아닌 왕궁 정원 한쪽 벤치에서 만났어요.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리야드의 하늘이 붉은색에서 보랏빛으로 물들어가는 시간이었죠. 네이선은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양복 안주머니에서 은색 볼펜을 꺼내 손가락 사이에서 천천히 돌리고 있었습니다. 처음 리야드에 도착했을 때 그가 보여줬던 냉철한 계산기 같은 얼굴은 어디에도 없었어요. 칼리드. 네, 우리가 한국의 관세를 물리겠다고 선전포고했을 때 한국은 아무 반응이 없었잖아. 네, 그랬죠. 나는 그게 한국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서라고 생각했어. 네이선이 볼펜을 멈추고 저를 바라봤어요. 그런데 아니었어. 한국은 그때 이미 이 모든 걸 준비하고 있었던 거야. 물을 찾고, 기름을 열고, 하늘을 지키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자기를 때린 상대에게 에너지를 나눠주는 것까지 전부 하나의 그림이었어. 그가 고개를 저었어요. 도대체 한국이라는 나라는 뭡니까? 칼리드. 우리가 힘으로 빼앗으려 했던 것을 저 사람들은 나눠주면서 세계를 움직이고 있어. 이게 외교야? 아니면 완전히 다른 차원의 게임인 건가? 저는 대답했습니다. 네이선, 당신이 처음 리야드에 왔을 때 한국을 건방지다고 했었죠. 그랬지.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네이선이 웃었어요. 쓸쓸하면서도 깨끗한, 완전히 패배를 인정한 사람만이 지을 수 있는 그런 웃음이었습니다. 건방진 게 맞아. 칼리드. 다만 내가 몰랐던 건 그 건방짐이 이 정도 스케일일 줄은 상상도 못했다는 거야. 그날 밤 저는 집무실에 혼자 앉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리야드의 야경이 보석처럼 반짝이고 있었어요. 며칠 전까지만 해도 이 도시의 운명은 미국과 중국의 눈치 사이에서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사막의 미래를 설계하고 있는 것은 반도 끝자락에 매달린 작은 나라였어요. 한국은 3,200조를 움켜쥐고도 그것을 칼로 쓰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 천문학적인 불을 세계를 하나로 묶는 실로 만들어버렸어요. 돈으로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돈을 나눔으로써 중심에 서는 방법. 그것은 미국도 중국도 러시아도 한 번도 시도하지 못했던 완전히 새로운 종류의 리더십이었습니다. 건방지다는 말로는 부족했어요. 이건 건방짐이 아니라 품격이었습니다. 는 영상이 퍼졌어요. 두바이의 부르즈 할리파의 태극기 조명이 투사됐다는 소식까지 들었을 때 저는 비현실적이라는 단어로밖에 형용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예상치 못한 곳에서 반응이 터졌어요. 일본이었습니다. 일본 경제상이 도쿄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연 건 중동 8개국 혈맹 선포가 있고
사흘 뒤였습니다. 저는 왕실 집무실에서 실시간 중계를 봤어요. 경제상은 기자회견장에 들어서면서부터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준비된 원고를 펼쳐들었는데 원고를 든 손이 미세하게 떨리는 게 화면을 통해서도 보였어요. 그가 읽어 내려간 성명의 핵심은 이랬습니다. 일본은 제4광구 입찰 과정에서 한국의 기술력과 전략적 비전을 과소평가했으며 이는 일본 외교의 명백한 오판이었다. 일본은 이에 대해 공식적으로 유감을 표명한다. 하지만 기자회견의 진짜 순간은 공식 성명이 끝난 직후에 왔어요. 한 기자가 질문했습니다. 경제상, 한국이 미국과 일본을 물리치고 3,200조 규모의 유전 개발권을 가져간 것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경제상이 원고에서 눈을 떼고 기자를 바라봤어요. 그리고 잠시 침묵한 뒤 원고에 없는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얼마를 투자해서 얼마를 회수할 수 있는지, 어떤 기술을 팔아서 어떤 이익을 가져올 수 있는지 모든 것을 숫자로 계산했습니다. 그가 잠시 말을 멈췄어요. 한국은 심장을 내줬습니다. 50년 전에는 산소 마스크를 벗어줬고 지금은 3,200조의 수익을 나눠주겠다고 했습니다. 계산기로는 심장을 이길 수 없습니다. 이것은 기술의 패배가 아니라 철학의 패배입니다. 도쿄 기자회견장이 순간 조용해졌어요. 카메라 셔터 소리만 연달아 터졌습니다. 그 장면을 보면서 제 옆에 앉아있던 왕실 외교수석이 나지막이 말했어요. 저 사람 정치 생명이 끝나겠군요. 저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일본 정치인이 공식 석상에서 한국의 완패를 인정하는 발언을 하는 건 정치적 자살에 가까운 행위였으니까요. 하지만 그 경제상의 얼굴에는 체념이 아니라 오히려 홀가분함 같은 것이 스며 있었어요. 부정할 수 없는 진실을 마침내 입 밖에 꺼낸 사람의 표정이었습니다. 전 세계 주요 언론의 반응은 폭발적이었어요. 영국의 한 유력 매체는 이런 제목을 달았습니다. 건방진 의리, 사우디를 넘어 세계를 움직이다. 프랑스의 한 경제지는 한국식 외교가 새로운 글로벌 스탠다드가 될 것인가라는 분석 기사를 실었고 미국의 한 시사 주간지는 표지 전면에 태극기를 실으며 이렇게 썼다고 합니다. 우리가 몰랐던 강대국. 보도마다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단어가 있었어요. 건방짐이라는 단어였습니다. 하지만 그 단어의 의미가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며칠 전까지 건방지다는 건 실력도 없이 나서는 무모함을 뜻했습니다. 지금은 달랐어요. 한국의 건방짐은 세상의 규칙을 새로 쓸 만큼의 배짱과 비전을 가진 나라라는 뜻으로 제정이 되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박진호 특사가 리야드를 떠나기 전 왕궁에서 작은 환송 만찬이 열렸어요. 저도 배석했습니다. 만찬이 끝나갈 무렵 왕세자가 박진호에게 한마디 했어요. 박 특사, 한국 사람들은 자기가 한 일이 얼마나 대단한지 알고는 있습니까? 박진호가 잠시 생각하더니 희미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전하, 솔직히 말씀드리면 한국 사람들은 아마 내일이면 다른 걱정을 하고 있을 겁니다. 집값이 올랐네 내렸네, 아이 학원비가 비싸네. 그게 한국 사람들입니다. 왕세자가 어이없다는 듯이 웃었어요. 3,200조짜리 유전을 열어놓고 집값 걱정을 한다고요? 네, 그래서 한국인인 겁니다. 그 대화를 옆에서 듣고 있던 왕실 경호실장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어요. 하지만 그 얼굴에는 웃음이 번져 있었습니다. 이해할 수 없지만 미워할 수도 없는 그런 종류의 감탄이었어요. 만찬이 끝나고 왕궁 복도를 걸어 나오는데 창문 너머로 킹파드대로의 태극기가 바람에 펄럭이는 게 보였습니다. 그 깃발 아래를 사우디 시민들이 오가고 있었어요. 며칠 전만 해도 한국이라는 이름조차 모르던 사람들이 지금은 슈크란 코리아를 외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풍경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미국은 70년 동안 무기를 팔았습니다. 일본은 50년 동안 기술을 팔았어요. 중국은 30년 동안 돈을 뿌렸고요. 한국은 단 한 번 산소 마스크를 벗어줬을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50년 뒤 그 마스크 하나가 3,200조짜리 유전보다 8개국의 군사 동맹보다 전 세계의 어떤 외교 전략보다 강한 것으로 증명됐어요. 슈크란 코리아. 그 내 음절이 사막의 바람을 타고 전 세계로 퍼져나가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난 뒤 네이선이 워싱턴으로 돌아가기 전날 밤의 일입니다. 저는 왕실 업무를 마치고 집무실에서 나오려는 참이었어요. 그때 책상 위 내부 메신저에 한 통의 문서가 도착해 있었습니다. 발신자는 네이선이었어요. 파일 제목은 간결했습니다. 제4광구 최종 평가 보고서. 미국 국무부에 제출할 공식 보고서를 왜 저에게 보냈는지 처음에는 의아했어요. 하지만 파일을 열고 첫 페이지를 읽는 순간 이해했습니다. 이건 공식 보고서가 아니었어요. 네이선이 자기 자신에게 쓴 기록이었습니다. 보고서 첫 문단에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나는 한국을 오해했다. 처음부터 끝까지 오해했다. 그들이 입찰을 포기했을 때 나는 무능이라고 판단했고, 학교를 짓겠다고 했을 때 현실 감각이 없다고 비웃었다. 물을 퍼올렸을 때 실패라고 확신했고, 교육센터 지하에 방패를 심어놓은 것을 알았을 때도 요행이라고 스스로를 위로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하나의 설계도 위에 놓여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데 나는 너무 오래 걸렸다. 저는 화면을 내려 계속 읽었습니다. 한국의 건방짐은 무지가 아니었다. 그것은 압도적 자신감이었다. 자신들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정확히 알고 있는 사람들만이 보여줄 수 있는 계산된 침착함이었다. 나는 30년간 에너지 외교의 최전선에 있었지만 이런 종류의 전략은 한 번도 본 적이 없다. 힘으로 지배하지 않고 나눔으로 중심에 서는 전략. 이것은 미국이 가르쳐준 적이 없는 방법이다. 보고서의 마지막 페이지에는 짧은 문장 하나가 덧붙여져 있었어요. 본 보고서를 끝으로 국무부 에너지 전략 차관보직에서 사임합니다. 사직서였습니다. 저는 화면 앞에서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네이선이라는 사람을 처음 만났던 날을 떠올렸습니다. 키가 190 가까이 되는 장신의 양복 안주머니에 은색 볼펜, 차가운 눈빛과 계산이 깔린 말투. 워싱턴이 보낸 최정예 외교관이 리야드에 도착해서 사흘이면 충분하다고 자신만만하게 말하던 그 모습이요. 그 사람이 한국이라는 나라 앞에서 자기 30년 경력의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저는 예상치 못한 곳에 서 있었어요. 사막 한가운데였습니다. 제사광구에서 남쪽으로 3km, 한국이 지은 그 건물 앞이었어요. 지상은 교육센터, 지하는 천궁 이방공관제소. 드론 공격을 막아낸 바로 그 자리. 하지만 그날 그곳의 풍경은 전쟁과는 거리가 먼 것이었습니다. 문을 열고 안에 들어서는 순간 소리가 먼저 들렸어요. 웃음 소리였습니다. 아이들의 웃음이었어요. 복도 양쪽으로 열린 교실마다 사우디 아이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10살쯤 된 여자아이가 태블릿 화면을 들여다보며 뭔가를 따라 쓰고 있었어요. 한글이었습니다. 가, 나, 다, 라. 삐뚤빼뚤한 글씨가 화면 위에 하나씩 새겨지고 있었어요. 옆자리 남자아이는 한국인 강사에게 무언가를 질문하고 있었는데 그 강사가 아이의 머리를 한번 쓰다듬으며 웃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다른 교실에서는 10대 청소년들이 코딩 수업을 받고 있었어요. 화면에 한글과 아랍어가 나란히 표시된 프로그래밍 교재가 띄워져 있었고 한국인 강사가 아랍어 통역을 곁들이며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어떤 학생은 이미 간단한 앱을 만들어서 옆 친구에게 자랑하고 있었어요. 저를 안내하던 이수연 수석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 센터에서 현재 800명의 사우디 청소년이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한국어, 정보기술, 에너지 공학 기초 과정이요. 내년에는 3,000명까지 늘릴 계획입니다. 저는 교실 유리창 너머로 아이들을 바라봤어요. 한 여자아이가 태블릿에 한글로 무언가를 완성하더니 두 손을 번쩍 들어 올리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유리를 뚫고 복도까지 울려 퍼졌어요. 그 순간 뭔가가 제 안에서 무너졌습니다. 37년입니다. 37년간 저는 이 사막 위에서 숫자를 다뤄왔어요. 육아, 배럴 땅 단가, 수출량, 투자 수익률. 모든 것이 숫자였고 그 숫자가 사우디의 미래를 결정한다고 믿었습니다. 미국은 무기의 숫자로 관계를 맺었고 일본은 기술의 숫자로 접근했고 중국은 돈의 숫자를 들이밀었어요. 한국은 아이들의 웃음을 가져왔습니다. 이게 도대체 뭡니까? 3,200조짜리 유전을 열어젖히고 수백 대의 드론을 격추하고 강대국들의 코를 납작하게 만든 나라가 정작 마지막에 남긴 건 사막 한가운데 앉아서 한글을 배우는 아이들의 웃음소리라니. 이수연 수석에게 물었어요. 이수연 수석, 한국은 왜 이렇게까지 합니까? 유전 개발권은 이미 따냈고 방어 체계도 입증했고 전 세계가 인정했는데 여기서 멈춰도 한국의 승리인데 왜 아이들까지 가르치는 겁니까? 이수연 수석이 교실 쪽을 바라보며 대답했어요. 특보님, 기름은 마릅니다. 기술은 따라잡힙니다. 하지만 사람은 기억합니다. 이 아이들이 20년 뒤에 사우디의 엔지니어가 되고 장관이 되고 기업가가 됐을 때 자기에게 한글을 가르쳐준 나라가 어디였는지 기억하겠죠. 그게 진짜 동맹입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교육센터를 나서며 뒤를 돌아봤습니다. 사막 한가운데 서 있는 그 건물이 오후의 햇살을 받아 금빛으로 빛나고 있었어요. 지상에서는 아이들이 한글을 배우고 지하에서는 사막의 하늘을 지키는 방패가 잠들어 있고 그 옆으로는 3,200조짜리 원유가 한국의 기술로 지상에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학교이자 방패이자 유전의 심장.
이 모든 것이 사막 위에 세워진 하나의 건물 안에 공존하고 있다는 사실이 한국이라는 나라의 정체를 가장 정확히 보여주는 장면이었어요. 그로부터 한 달 뒤 K에너지 동맹이 공식 출범했습니다. 한국과 사우디를 중심으로 중동 8개국, 유럽연합, 아세안, 아프리카 연합까지 참여하는 전 세계적 에너지 협력 체계였어요. 미국도 결국 참여를 선언했습니다. 네이선이 사라진 자리를 대신한 새 차관보가 서명식에 나왔는데 그의 표정이 참 복잡해 보였어요. 쓴약을 삼키면서도 감사하다고 해야 하는 사람의 얼굴이었달까요? 이 이야기에 처음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저는 사우디 왕실 에너지 전략기획특보 칼리드 알-사미르입니다. 37년간 중동의 에너지 판도를 읽어온 사람이에요. 그런 제가 처음으로 읽지 못한 나라가 있었습니다. 한국은 힘으로 오지 않았습니다. 한국은 돈으로 오지 않았어요. 한국은 사람으로 왔습니다. 50년 전에는 모래 폭풍 속에서 왕자에게 산소 마스크를 벗어주는 노동자로 왔고 50년 뒤에는 물로 기름의 문을 열고 하늘에 방패를 세우고 적에게조차 에너지를 나눠주는 나라로 다시 왔어요.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세상에 이런 나라가 또 있습니까? 3200조짜리 유전을 열어놓고 보복 대신 평화를 선택한 나라. 무시당하면서도 침묵으로 버티다가 마지막에 모두를 품어버린 나라. 기술과 의리를 하나의 설계도 위에 올려놓고 100년 뒤를 바라보며 아이들에게 글자를 가르치는 나라. 대한민국. 저는 이 나라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건방진 나라. 하지만 그 건방짐이 허세가 아니라 사랑이었음을 증명한 유일한 나라. 그런데 말이에요. 이 이야기에서 가장 놀라운 반전은 따로 있습니다. 제가 37년간 에너지 전쟁의 최전선에서 만나온 미국인도, 일본인도, 중국인도 전부 자기 나라의 위대함을 알고 있었어요. 자국의 영향력을 계산하고 자랑하고 무기로 쓸 줄 아는 사람들이었죠. 한국인만 달랐습니다. 이 모든 걸 해놓고 정작 한국 사람들은 자기네 나라가 얼마나 대단한지 모릅니다. 박진호 특사가 말했듯이 그들은 아마 내일이면 집값 걱정을 하고 있겠죠. 아이 학원비가 올랐다며 한숨을 쉬고 퇴근길 지하철에서 고개를 숙인 채 졸고 있을 겁니다. 3200조짜리 사막을 뒤흔든 나라의 국민이 오늘도 편의점 삼각김밥으로 점심을 때우고 있다는 사실. 그것이 한국인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것이 제가 이 나라에 영원히 경의를 표하는 이유입니다.